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거를 했고 좀 전에 이제 사실상 이제 결과 다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컨센서스가 시장의 기대치는 그 하원 민주당 가져가고 상원 공화당 가져가고 뭐그 주지사는 뭐 공화당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싱거운데요. 되게 싱거운데 올해 초만 보더라도 이런 단어가 미국 정가에서는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블루 웨이브라고. 일단 트럼프가 똘끼짓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서 이제 상원 하원을 다 쓰는 거 아니냐. 물론 상원이 미국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물론 이 트럼프가 워낙 도르신 분이라 가지고 이 정도까지지 미국의 국가 시스템은 정말 정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도 뭐 미국 거를 많이 가져오고 뭐 하긴 했지만 그 나라의 특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은 5년이죠. 이거 왜 5년 됐어요, 이것도? 예전에 계속 하다가 그래 한 번만 하고 말게 하는데 한 번 하기 너무 짧으니까 7년으로 했다가 그래서 87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7년 넘기니까 5년으로 줄였는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딱히 뭐가 있기보다는 그냥 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좀 많고 그 5년을 깬 게 또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깨고 싶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상원 하원 이렇게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상원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있고 무슨 교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회들이 있죠. 요게 이제 상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사위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뭐이 법안이 되지 않으니 뭐 이게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게 미국으로 치면 상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누구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의자를 하나 거기 앉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하원은 그냥 보통 뭐라고 하면 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우스. 예. 하원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살림한다는 뜻이 하우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림의 이게 뭡니까? 예산. 그러니까 돈 관련은 이제 하원이 하고 근데 이제 뭐 외국하고 외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뭐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거 임명할 때는 이제 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말로 하면 뭐 상원은 아빠 역할이고 하원은 엄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자꾸 이제 중간선거를 해서 올가리를 하죠. 올가리를 합니다. 우리도 그냥 2년 했으면 좋겠어. 저 얼굴을 4년 보려니 깝깝한 경우 많잖아요. 뭐 사실 2년 해도 비슷하려나. 근데 또 상원은 이제 좀 2년짜리 상원이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 뭐 북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임기 6개월 남았고 거의 피곤하잖아요,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상원은 6년입니다. 근데 6년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뀌면 상하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면 이제 나라가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좀 나라가 나라다운 게 정권 교체가 28번 있었어요. 마지막 교체가 트럼프라서 이렇게 좀 피곤할 뿐인데 예?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너무 급속으로 가면 나라가 한 번씩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다라고 해서 하원은 짧게 짧게 합니다. 짧게 여러 번 뽑아. 그리고 상원은 6년을 주는데 2년마다 3분의 1씩 뽑아요. 결국 6년 지나면 다 바뀌는 거 알겠죠? 3분의 1씩 2년마다 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독특해요. 그죠? 독특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는 국회의원이 일단 하원이 돼야 뭐 법사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해서 상원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아예 따로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 오바마 무슨 의원이었습니까? 상원 의원이었죠. 그리고 우리 뭐 007이니 CIA인이 나오면 국회의원 만나면 하원 만나는 사람 거의 없죠. 맥가이버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 갑자기 이제 어디서 감자튀김 먹는 데서 쑥 나타나가지고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가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다 상원이에요. 상원들이 그런 걸 하니까. 하원들은 이제 예산관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스템은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원은 올가리하고 이번에는 또 상원은 3분의 1을 다시 뽑는데 다시 뽑는 데가 상원 쪽이 대부분 공화당 쪽이라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30% 다시 뽑는데 다 대구 경북에서 뽑으면 자한당이 먹겠구나 이 생각을 하듯이 이제 상원은 별 문제 없는 공화당인데 이제 하원이 핵심인 게 하원이 뭘 한다고요? 예산 관리죠. 예산 관리인데 지금 트럼프가 뭘 던져놨어요?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던져놨잖아요. 이거 누가 승인해줘야 돼? 하원이잖아요. 하원.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일단은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올 초에 비해서는 올 초는 이러다가 둘 다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트럼프가 저도 강의 때 기억이 나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이빨이 빠지면 더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 양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일단 민주당이 하나는 가져갔지만 그 분위기는 약해진 게 4월 때부터 그 중국을 열심히 때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중국 사람은 세상 모두가 싫어하는구나. 뭐 그런 중국 때리면 지지율 높아지는 건 미국이든 어디든 똑같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도가 되게 크게 왔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는데 일단은 하원은 가져가는데 이게 왜 블루 웨이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어쩌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더라도 겨우 넘은 거하고 화끈하게 넘은 거하고 이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양원을 다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 한 40석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면 트럼프의 입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시장은 2년 후에 대통령 이제 저 인간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2년만 존버하자. 저 인간 없어지면 그때 다시 이감되자. 그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약했다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게 보수들이 좀 직결을 했습니다. 보수들이 좀 직결했는데 지금 우리도 왜 선거 때 마지막에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 제가 어릴 때 선거할 때는 다 이긴다 그랬어요, 무조건. 근데 요즘에는 막판에 가서는 도와달라, 우리가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징징 짜잖아요. 왜? 그 집단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길 거면 뭐 어차피 이길 건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날의 투표율, 그날 날씨,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좀 젊은 친구도 놀러 가기 때문에 뭐 보수당이 유리하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젊은 친구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층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요. 보수층은 이제 나이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지금 태풍이 불고 사스가 밀어 닥쳐도 투표는 하러 갔어. 일단 그 보수층이 특히 좀 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높은 거는 저희 뭐 아버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을 끌고 투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빼고 다 민주당을 찍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던 그랬는데 집안 식구가 넷인데 3명 다 빨갱이라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랬던 분이 처음으로 투표를 안 했던 게 이번 문재인 대선이었어요. 아빠가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걸 보고 그때 이겼다라고 했죠. 아빠가 찍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투표율은 일단 중간선거는 지금이 우리도 왜 뭐 대선에야 뭐 이렇게 이슈가 몰리지 그나마 총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이런 거는 원래 거의 그냥 노는 날이잖아요. 심지어 안 노는 데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좀 세상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물어뜯다 보니까 이게 그 보수는 늘 투표율이 높았고 그 진보 세력들은 뭔가 이슈가 터지면 몰려들었어요. 뭐 그게 대선이라든지. 근데 이슈가 이번에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그냥 중간 선거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인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좀 아셔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지금 아메리카 세컨드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이 지금 그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트럼프는 일단 던져보고 반응이 좀 계속 밀어붙이고 던져보는데 미쳤다고 그러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말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속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져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그래. 그리고 얘는 늘 그러니까 뭐 별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참 진짜 편하게 정치한다. 진짜. 그래서 은근히 트럼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텍사스 상원이 있는데 텍사스가 이제 미국의 TK잖아요. 미국의 TK. 댈러스 거기만 조금 잘 사는 동네. 왜 대구도 범어동만 민주당이 좀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작빨갛고 뭐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부자 동네는 그런 동네라도 약간 진보 성향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주지사가 원래는 이제 트럼프하고 대통령 후보로 한번 붙었었어요. 네, 바로 여기 중간에 앉으시면 편한 데 앉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 트럼프 사람이 돼가지고 트럼프하고 똑같이 따라하고 트럼프를 엄청 지지합니다. 그랬는데 진보 세력 중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 재벌 하나 있죠.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로 치면 매일경제 비교하면 너무 미안하고 아무튼 이게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양반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상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겨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 기존의 부자들이 지금 트럼프를 따라하는 저런 애들을 한번 제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결과가 45대 55가 나왔어요. 이게 트럼프에 미친 것 같지만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지사는 텍사스만 봤는데 볼 게 없더라고. 그냥 뭐 경합도 아니었어요. 역부족으로 나왔고 그랬는데 특히 지금 아메리칸 펄스트의 첫 번째가 뭐 이제 보호무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최고의 수출품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수출하려면 물건을 자기가 만들어서 팔면 안 되고 물건 사와야 되잖아요. 일단 그것부터가 방향이 반대고, 그리고 미국은 속지주의잖아요. 속지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을 하는데 기왕이면 엄마가 유대인인 걸 더 좋아합니다. 엄마가 아기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유럽에서도 메이저가 아니었잖아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자기 땅도 아니었죠. 인디언 쫓아낸 거잖아. 그래서 그 자기들의 뿌리를 땅에다가 놓은 거예요. 땅.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메리칸이다. 그래서 원전 출산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만삭이 돼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 얘는 미국 사람인 거지. 근데 딸이 뭐 허거덕 하는 거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쌉니다. 하와이나 이런데 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산후조리원인데 미역국 나와요. 미국 사람 잘 안 옵니다. 산후조리 서군 잘 안 하거든. 동양만의 약간 문화가 있기도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뜯어 고치겠다라고 또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속지주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썩은 법을 드디어 고치시려고 한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개소리 난 게 팩트 체크가 나오니까 그냥 또 웃고 넘어간 거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계속 좋아하잖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트럼피즘이라고 해요 이제는. 트럼프 따라하는 게. 근데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죠. 저 하늘이 내린 저런 깡이 없으면 저렇게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겼다고 약간 웃어주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이길 것 같으면 더 싸다구를 날리죠. 그래야 이제 영혼까지 쥐어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피즘의 인연을 처음 산 거잖아요, 미국이. 예, 미국은 웬만하면 다 이민자의 국가고,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막 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다 생각하고 너희들 다 나가고 백인들만의 그것도 남성 위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산업도 뭐 페이스북 이런 것보다는 다 철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약간 파시즘적인 근데 파시즘 치고는 되게 웃긴 그래서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그 인연을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여기에 붙은 거예요. 예, 우리 지방선거 때도 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뭐 반대냐 했는데 일단 국민들의 지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미국 민주당은 그 정도 문재인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트럼프가 탄핵될 거라고 내가 탄핵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좋아했지. 어떻게든 탄핵을 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가 그 10월 달에 무슨 일이 아실 건데요. 캐버노 대법관이라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우리도 왜 대법관 지금 우리는 양승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미국 대법관이 9명이 있습니다. 이 9이라는 숫자가 골 때리는 숫자예요. 대법관이 8명이면 판결이 안 날 겁니다. 8명 진보, 8명 보수. 그럼 총기 규제 총기 규제를 규제를 하자. 찬성 4개, 반대 4개 끝. 이거죠. 그 한 명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갔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지명을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상원에서 양원을 통과해야 이제 대법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통 우리 정부도 뭐라고 누구를 지명하면 야당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청문회 때에서 보자 이를 갈죠. 일단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대법관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양반이 어릴 때 지금은 아니고 좀 꽤 오랜 시간 전에 30년 전인가요? 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이제 그 파티에서 성추행 미수를 했다라고 이제 포드라는 이제 여성분이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창 또 미투 해가지고 이게 핫 이슈였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미국에 또 미투가 또 한 건 터졌구나 뭐 제2의 안희정인가 뭐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법관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은요 대법관의 성향을 하나하나 추적합니다. 우리도 뭐 우리는 처음 해봤죠. 탄핵 전국 때. 안녕하세요. 네, 사진 놔주시면 됩니다. 탄핵 전국 때 왜 대법관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공석이고 누구는 보수니까 그렇고 누구는 진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막 머리 짜다가 전부 다 통과돼가지고 속이 시원했다 뭐 이런 기억 나시죠? 미국은 그게 늘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판결이 그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보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한 명 한 명 다 추적해요. 그런 거를 전문으로 로펌 기관에서 그걸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계죠. 이번에 그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 확정됐죠. 5년 6개월에 43억인가. 뭐 그러니까 끈 있으면 우리는 다 끈으로 연결하잖아. 근데 미국은 그걸 아예 비즈니스화 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대법관 사람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리버럴 이렇게 진보 쪽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보수 쪽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에 한 명이 나갔으니까 한 명을 더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케네디 대법관이에요. 여기 보면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이죠. 굳이 따지자면 0에서 0.5 정도, 0.5 정도 진보 쪽으로 약간 보수 쪽으로 최근 들어서 약간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 빠지고 여기에 캐버너가 들어오는데 캐버너는 트럼프가 지명해서 볼 것도 없이 보수겠지. 그럼 5대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법관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캐버너가 여기였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미국은 총기 규제는 개뿔 편의점에 가서 총 파는 거 아니냐. 경품으로 총알 주고 그리고 낙태는 영원히 금지되고 사형은 일주일에 3명씩
돌리고 뭐 이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진보들은 당연히 이걸 막아야 돼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고 그래서 짱구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럼 상원 의원 중에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뭐 이렇게 혼수 상태다 이러면 그 양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제껴놨다. 그나마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자유당인데 가끔은 진보 발언도 하고 좀 아리까리 하는 사람들을 공략을 해서 반대를 이끌어내는 게 전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쪽에서 머리를 짜내다가 한 명을 찾았습니다. 한 명을 찾아가지고 이게 제프 클라크라고 이게 상원 의원인데 이제 한창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성추행이 나왔다고 해서 형을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FBI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아저씨하고 이제 공화당 뭐라고 했습니까? 30 몇 년 전에 확실하지도 않은 기억을 말만 가지고 한 사람과 한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의 대법원을 흔들고 있다. 정치 공세다. 무릎 꿇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초반 분위기는 당연히 진보 쪽으로 쏠렸습니다. 미투가 터졌으니까. 근데 수사를 하려고 해도 32년 전에 성추행 미수 사건 어떻게 수사하지? 참 애매하긴 한데 3년 6개월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수사를 하라고 하면은 하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진보 쪽에서 그 제프 클라크라고 약간 아리까리.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그 찬성한다고 했는데 저 아저씨는 이제 표정 보니까 그냥 분위기에 편승한 것 같고 잘 꼬시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잡고 이제 카메라 켜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대충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한 5분 넘게를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제 항의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당신이 하려는 거는 성추행범을 대법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5분 동안 근데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엘리베이터 닫는 것만 하는데 안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보좌관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보내서 이제 5분 동안 이제 곤욕을 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문이 닫힐 때 카메라 들고 있던 남자가 얘기합니다. 반대를 던지고 영웅이 되십시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타임이었잖아요. 보도가 다 나간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고, 이거 오늘 그냥 판결하기로 해서 100%다 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클라크가 얼굴이 이제 회색이 돼가지고 왔다가 가만 앉아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혼자 걸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어떻게 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사람도 뛰어나가고 공화당 사람도 뛰어나간 거야. 그래서 막 거기 공화당 의원이 가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이거 연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설득을 한 거지.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해? 막 이래 하는데 이제 막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근데 클라크 의원이 표정이 막 이제 짜증을 넘어가 열받은 막 표정 같은 게 그 MBC로 계속 방송이 되고 그랬었거든. 그러고 나서 2시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찬성을 하는데 그 클라크가 나온 게 아니라 클라크가 요청을 해서 법사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찬성은 됐다. 그러나 찬성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FBI가 이걸 수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보면 해낸 거지. 근데 막지는 못했어. 막지는 못했는데 흠집 내기는 성공한 거죠. 근데 이게 역풍이 불어요.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졌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통과는 돼버렸잖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36년 전 사건을 수사해봐야 솔직히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별로 나올 것도 없는데 이게 보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열하다라고.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성추행 미수를 당했다는 사람이 그 지금 이거를 터트린 민주당 상원 의원한테 편지를 보낸 게 7월이었어요. 근데 그 상원 의원이 여자거든요. 편지를 받고 바로 터트린 게 아니라 쥐고 10월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계속 지고 있다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생방송으로 될 때 그때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것 때문에 역풍이 불었어요. 이게 당신이 정말 그분의 아픔을 동의한다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후보자로서도 지정이 안 되게 해야지, 다 되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터뜨린 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는 편지 한 통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수사 기록도 없고 이거 증언만으로 지금 보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과 나아가서는 미국 대법원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 아니냐라고 반격이 나오는데 그게 먹혀요. 그것도 근데 그래서 민주당 그 의원한테 파인스틴 상원의원인데 가서 물어봤죠. 왜 7월 달에 받으셨다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세상이 나오길 좀 꺼려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이게 세상이 나오길 꺼려했으면 편지도 안 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이 대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여기 프로파일을 보시면 여기 완전 여기 가 있는 사람들 있죠. 91년도에 보면 여기 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때도 청문회 때 성추행 전력이 나와가지고 약간 민주당하고 그때는 아버지 부시가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아마 그 도널드였을 겁니다. 여기 그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약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대법관이 되고 나서 진보를 너무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남았어요. 근데 그게 91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그때보다 더 이 사람 거의 울면서 민주당을 욕했습니다. 거의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막 울분을 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반격에 나갈 거니까 네가 인사청문회에서 울어라. 그런 말, 코칭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 코칭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대법관은 원래 좀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 안 변하고 가만히 포커페이스를 해야 그게 법관이잖아. 딱 표정 보니까 이미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울면서 민주당한테 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불합리한 의심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보기에는 아니 무슨 40년 된 일을 가지고 그것도 미수인데 지금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하냐. 그것도 민주당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화당 지지율이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양반은 민주당을 아주 이를 갈면서 대법관이 됐죠. 그래서 5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민주당은 좆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민주당이 싫어요라고 한 사람이 대법관이야. 그리고 미리 보수 4명이 5대4가 됐어요. 쉽지 않겠죠. 앞으로 총기 규제 총자도 안 나올 것이고 이민법 이런 것도 미국 이민 가려면 지금 당장 가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미국은 보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공화당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결과가 민주당이 좀 이거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경합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가져간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예상치였어요. 예상치였고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새벽만 해도 구글에서 구글 US입니다. 투표하세요.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 자괴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할 걸 그랬나? 알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근데 보면 공화당이 원래 민주당 우세였는데 경합이나 공화당 우위로 바뀐 게 꽤 많죠. 여기는 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표율 높았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양쪽이 다 투표한 것 같아요.
양쪽이 다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트럼프의 당선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이후에 회자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되고 그 이후에 뭐 샤이니 뭐니 안철수가 샤이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샤이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자기를 지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 지난 미국 대선 가지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혹시 공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한 게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지난 대선 동안 트럼프는 힐러리를 딱 하루 이겼는데 하필 그날이 선거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혹시 이번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이제 또 공화당도 치고 올라다가 막판에는 또 어떤 일이 또 터져요. 캐버너 때문에 공화당으로 분위기가 확 쏠렸다가 역시 이제 또 더 또라이가 나옵니다. 오바마한테 폭탄 보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참 대단합니다. 그 정도면 기본이 48년이라 그러던데. 예, 기본이. 그걸 택배로 우편으로 붙일 생각을 다 하고 말이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트럭에 트럼프 지지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또 민주당도 집결하게 되는 거죠. 그 테러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뭐 의원 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보니까 요즘 정치는 참 다이나믹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는 재미가 없어질 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시장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뭐 어차피 엄밀히 말하면 남의 나라 얘기니까요. 시장은 민주당이 하원 정도는 가져간다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누구더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물어보니까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전략도 안 세워줬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실제로 안 터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공화당이 양당을 가져간다는 건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었다. 근데 굳이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민주당이 양원을 다 가져갔다 하면 일단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공화당이 양당을 다 가져갔으면 반짝 랠리가 왔다가 결과적으로 떨어질 거다는 게 제 생각인 건데 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반 가져간 게 차라리 전 잘 됐다고 보고요. 일단 예상대로 됐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아닌데 경기 부양을 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어쨌든 하원 쪽에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무역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것도 뭐 꼭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대신에 공화당이 양당을 가져가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 탄력이 받으니까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미국도 좀 밸류에이션에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 이익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약간 올라가 보이는 거지 실제 기업들 이익 오른 거에 비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빠졌다고 봐야 돼요.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우리 지수만 놓고 보면 미국만 오르고 다 빠진 것 같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화당이라면 거기다가 또 거품을 해서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 예전부터 경고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공공이 되는 게 문제고 민민되면 약간 꺼졌다가 오히려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일단 봤는데 요즘에 상담을 해보고 하면 하시는 분들 뭐냐면 현금 갖고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하락장이 온다고 하니까 하락장 때 그때 살게요 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2020년에 경기 침체를 다들 그 컨센서스야.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의 정점이 이제 그 경기의 정점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25고 상당 기준으로 그래서 중립금리 한 3% 봐도 한 3-4번 남아 있고 그리고 넘어서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면 뭐 한 번이니까 양보해서 1년에 2번씩만 하면 2020년 되죠. 내년 2번, 2020년 2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이 재밌을 거라고 봐요. 모두 다 기다리는 하락장은 웃기게 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이 오려면, 쇼크가 오려면 다들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오지. 2020년, 2021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그때 이제 뭐 하락장 오면 그때 싸게 사야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시장이 순진해 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주식에 돈 잃는 사람 아무도 없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준이 갈 길 갑니다. 갈 길 가요. 갈 길 가서 심지어 12월 달 뭐 내일 FOMC인데 내일은 뭐 별일 그거 없을 거고 12월 달에 올리고 그래서 시장이 한번 하겠죠. 안 봐주시네. 많이 독해지셨어. 뭐 이런 사람이 변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내년 3월에 또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색이 되겠죠. 진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몇 번 흔들 겁니다. 몇 번 흔드는데 문제는 연준은 지금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후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연준도 금리 인하를 늦추든지 인상을 늦추든지 심지어 인하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주식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돌려주면 주식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요. 애가 울 때마다 뭘 사주면 얘는 심심하면 다 나빠지는 거야. 버릇 잘못 들이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 호구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빠개지는 게 확인돼야 그때 나선다고요. 그때 나서는 건데 일단은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그때가 무역 전쟁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여기 보면 뭐 지금까지 그 패권 전쟁을 했던 대통령들이 아버지 부시, 레이건, 케네디 그리고 현재 트럼프입니다. 네. 얘는 누구랑? 이라크랑. 그죠? 전쟁을 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로 전쟁 나온 전쟁은 이 전쟁이었으니까. 뭐 파병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하신 분이 레이건. 레이건. 소련 깨부셨죠.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 위기. 미국의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의 미사일을 꽂니 많이 했던. 그래서 그때 케네디. 그리고 현재인데 보면 이게요. 그때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를 취임 첫날을 100으로 잡고 쫙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옛날부터 갈까요? 케네디부터 갈까요? 케네디 뭐 좋았습니다. 쭉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1년 좀 넘었더니 우르르 빠집니다. 역시 2년 차죠. 그죠? 그런데 바닥을 언제 한번 찍냐면 쿠바의 반란군이 피그만에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쿠바가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의 바로 앞에 플로리다 바로 앞에 이제 우리로 치면 대마도에 북한군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침공이 끝나고 나니까 될 대로 되라고 옆으로 가다가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소련이 철수시키기로 했죠. 이거 미사일 기지 안 빼면 쿠바 침공하겠다고 쿠바를 전함으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많이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흐지로 초풍가 뭐 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고르바초프 전에 있었던 그 아저씨가 전학을 하고 빼라고 합니다. 빼니까 그때부터 몇 년을 올라가요. 네.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닥. 요때 철수한 게 아니라 요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쿠바의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이 나와요. 이제는 미국이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이날이었다는 겁니다. 62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하기 싫어도 아니 바로 앞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데 공격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케네디가 담배를 뻑뻑 피는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제기를 하필 내 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원래 케네디가 이제 쿠바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도 있었잖아요. 베트남에도 실수를 한 게 이 양반이 또 웨라벨이거든요. 케네디가 웨라벨을 가족들하고 심심하게 놀러를 갔어. 그랬는데 급하게 베트남을 쳐야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휴가차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얘기가 다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고민을 해보자니까. 만약에 공격해도 되면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케네디는
해야 되는 줄 알고 내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그래서 전화 그래 해 하고 전화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실제로. 그 역사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요거 보시면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 60년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한 번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 80년대 와가지고 또 이제 레이건하고 이제 지금 소련이 붙다가 자 레이건은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냥 솔직히 1년 내내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가 요때부터 좀 빠지는데 요때는 뭐였냐면 이게 요때 우리 삼촌들 이거 뭐 무역 관련 데모 많이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나오고 WTO 나오기 전에 뭐 가트 체제니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해가지고 뭐 슈퍼 300일조니 뭐 반미 시위 많았잖아요. 그때 레이건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상계관제 조사를 때리고 뭐 리비아가 지금 뭐 그때 카다피 있어가지고 원유 수입 금지하고 뭐 지금 약간 이란 때리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때도 덤핑 과세.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죠? 때리니까 그때부터 올라가요. 아유, 그래, 때렸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눕기 시작하는데 요때 84년에 통상관세법 그러니까 뭐 슈퍼 300일조니 뭐니 하는 게 요때 하면은 이제 뭐 무역이 어떻게 되고 뭐 하다가 근데 결국에 나오고 나니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완전 올라갔죠.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걸프 전쟁 시작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별일 없이 쭉 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이쯤 되면 저는 2,650억 달러에 관세 때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코스닥 5% 하락 뭐 이런 식으로 탕탕 나오면 오히려 그때가 바닥 아니겠느냐. 왜 더 때릴 게 없으니까. 해결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게 나왔고 그게 결국 해결이 됐는데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파워 게임의 끝은 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패턴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2년 차 때, 그러니까 요때쯤이죠. 요때가 뭐가 제일 많았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요때가 바닥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우연치고는 조금 그냥 그럴 만한 필요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90년대하고 조금 많이 닮았습니다. 90년대 초중반. 그때가 지금하고 닮았던 게 자, 이게 S&P고요.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별 문제 없이 가다가 이때부터 어떻게 94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오, 제법 많이 올리죠. 올라가다가 이제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동결하니까 그때부터 좀 올라가는 것 같죠, 그죠?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요때부터 우리 90 몇 년도 우리 때 뭐 했어요? IMF였잖아요. 신흥국 다 뒤지니 많이 뭐 데킬라 위기니 뭐 난리 났습니다. 미국이 9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제일 먼저 낮아진 게 멕시코. 그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태국까지 가고 그게 한국까지 와서 꼬린 동아시아 경제 위기.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그러던 사이에 정작 미국은 빨리 올리고 동결하다가 인하를 조금씩 해줍니다. 왜? 이제 신흥국 때문에 미국도 약간 힘들어지니까. 그럼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고 심지어 인하가 되니까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99년 이럴 때 95년부터 99년까지 뭐였습니까? IT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버블해진 거지. 그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닷컴주가 된 거고. 그럼 90년대하고 지금하고 포개 보면 지금까지 진행하기 거의 비슷합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제법 올라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뭐 역전이 되니 많이 강의에서 많이 드렸는데 금리차가 졸라게 낮죠. 요때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좀 했던 거고. 지금 금리차가 뭐 넓어서 문제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좁아서 곧 경기 침체 들어갈 거란 말 많지 않습니까? 요런 거 보면 그리고 리세션 확률 이 음력은 진짜 리세션이고요. 이거는 확률인데 리세션이 아닌데 확률이 높은 시기가 요때가 좀 있었죠.
다른 데는 별로 확률이 없잖아. 그나마 요즘 좀 올라가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 닮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90년대 결과가 어떻게 했냐? 버블이었다는 거지. IT 버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까? 아니면 저는 늦출 필요 없다고 봐요. 하기로 한 거 빨리 해버려라 그냥. 하고 멈춰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이 어금니 깨물고 있을 테니 차라리 해버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연준이 밀고 갑니다. 시장 흔들리는데 심지어 미국도 흔들리는데 연준은 마이웨이로 계속 중립금리까지 가요. 심지어 중립금리를 가 됐는데 그때 FOMC에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 번 시장이 풀썩 주저앉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는 막 카톡이 와가지고 이제 하락장 진입 아니냐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막 몰려올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차라리 동결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중립금리를 넘겨서 한두 칸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동결로 가 있을 때 이제 진짜 하락장이 온다고 판단돼서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올라갈 거예요. 절대 그때 바닥 못 잡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하락장 이제 공식 진입했다고 연준도 인정했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잡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걸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연준이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왜 올리냐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그래서 진짜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 온다고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때 바로 인하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90년대 후반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하락장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서 뭔가 잡은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은 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플래시 크래시가 아래쪽만 있을까요? 업사이드도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는데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하는데 그때그때 계속 올라가요. 지금하고 완전 반대되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다가 이제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은 날카롭고 깊게 한 번 오고 그 이후로는 또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그림이 올 것이다. 왜?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 하기 시작했어. 왜? 금리 인상이 이때 보면은 불과 1년, 2년 만에 이 정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빵에서 2%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 그래서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잘못된 합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못된 건데, 그리고 그때 되면 연준도 빠르게 나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뭐냐면, 지금 지수만 보면 S&P만 나가고 이머징은 박살난 것 같죠. 주가만 보면. 그 무역전쟁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맹목적인 주가만 본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봐야지. 미국이 올해 미국 주요 기업들 이익률이 25% 상향됐어요. 근데 주가가 5% 올랐습니다. 25% 올라야 될 게 5% 올랐으면 오른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같이 빠졌다니까?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원체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떨어질 게 5% 오르는 걸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20% 떨어질 걸 30% 굳이 떨어뜨린 거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전체적인 밸류로 보면 미국도 이 전쟁에서 지금 소모전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로 계속되면 연준이 이제 금리 목표까지 다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는데 또 내려. 이렇게 한다고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죠.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준이 갈 길을 갑니다.
가야 된다고 봐요. 왜? 연준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도 미치겠는데 연준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우면 하나는 상수로 있어야 돼요. 둘 다 변수로 뛰기 시작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니까 시장이 기대를 갖지만 일단은 가자. 왜? 지금은 주식만 빠지니까. 그리고 주식 빠지는 이유는 뭐다? 전망치 하향이거든요. 전망이잖아.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움직여버리면 연준이 시장의 습관을 잘못 들인 거에 있어서 저는 그냥 연준이 갈 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2016년에 일이 벌어질 수 있다. 2016년은 중립금리는 아니었지만 한참 멀었지만 그때 2015년 8월에 위안화 그 이후로 이머징에다 중리산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금리를 인상할 걸 9월에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옐런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신흥국들이 이렇게 힘든데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옐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이다. 그건 너거 사정이고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모진 할멈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머징들이 다 기절해버린 거죠. 그래 미국만 살리고 우린 다 죽이겠다는 얘기군 해서 실제로 다 죽었어요. 실제로 다 죽고 그때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한 바람이 2017년에 또 올라간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서 미국 경제까지 때리니까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 갑자기 2월달 연준 옐런이 의회 연설 가가지고 금리 인상을 올해 4번 하기로 한 거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또 인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2월 11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2월 12일은 글로벌 대바닥이었어요. 모든 위험자산이 다 바닥치고 올라왔습니다. 유가 그때 26까지 빠졌었거든요. 다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거짓말같이. 우리나라 환율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핵심은 연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때처럼 당장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연준이 미국이 이러이러하니까 뭐 금리 올리는 거를 되게 천천히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기대는 시장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갈 길 가자라 차라리 가버린 다음에 그때 깔끔하게 낮춰주는 게 그때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키가 있다는 거라서 지금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하락이 빨리 그걸로 안 잡히잖아요. 그럼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한번 해봤거든. 전 세계가 다 훈련을 해봤잖아. 양적 완화 처음 할 때는 그걸 얼마나 물어뜯고 싸웠어요. 유럽만 해도 저 연준 보고 중앙은행도 아니 미친놈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딱 확인되면 이제 다 알아서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움직일 겁니다. 왜? 이게 답이라는 걸 아니까. 왜? 이 방법으로 일단 살아났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자, 그러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연준이 목표하는 대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언제부터 인하 혹은 이제 완화적으로 갈 것이냐. 주가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하드 데이터가 필요한데 하나하나 보기 힘드니까 그 중에 키 데이터가 하나 뭐냐면 시티은행에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다 경제 지표가 발표나는데 다 기대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0미터로 내려가면 당연히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떨어지면 연준이 나서더라. 요게 떨어지면 연준이 나서더라. 자, 2015년도 요때는 8월 때 요때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넘어가거든 맞아도 뭐 신경 안 썼어. 근데 2016년 와서 이게 다시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얘기를 했더니 다시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와리가리를 했는데 요때는 또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왜 안 했다고 볼 수 없지. 2017년도 4번 하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점도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만약에 4번을 다 하면 점도표대로 한 유일한 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2018년은 대부분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게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연준이 이제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단기채 2년물 금리가 장기 이동 평균선 이하로 낮아져야 코스피가 바닥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자, 2004년에도 그 한 번 쭉 빠졌다가 바닥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바닥이 확인하고 올라가죠. 금리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고. 그리고 06년에도 이때 그 버냉키 쇼크가 이래가지고 한번 크게 빠졌었는데 이때도 1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금리가 내려오니까 코스닥이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그 2008년 그 금융위기까지 그 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출발이 여기였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00에서 2000을 가던 그때 이 출발이 여기였다니까요. 그럼 지금 어떻겠습니까? 최근 거 한번 볼까요? 최근 거. 2016년 1월에도 엄청 빠지다가 2015년 8월에 한번 빠지고 그때는 두 번 빠졌죠. 쌍바닥이었는데 이때도 바닥을 잡았던 게 2년물 금리가 이동평균선 이하로 내려오니까 코스피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지금은 2.7%고 지금 아직 좀 남아있죠. 요게 내려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줄 것 같진 않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오히려 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2년물 금리가 2.7 이하로 내려오는지 한번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변동성은 뭐 오락내락 하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지금은 바닥 탐색 기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일상입니다. 일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머징들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에서 무조건 그냥 다 팔기만 했다가 이 정도 싸면 한번 사야 되지 않냐 해서 바텀 피싱 그리고 약간의 이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그 이머징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찔끔이긴 하지만 요 정도 빠져다가 돌렸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일단은 피크아웃은 지났지 않나? 피크아웃은 지났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은 개미들이 털려야 되는데 많이 털렸죠. 시체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시체들이에요. 이게. 오래 죽은 거 다 한꺼번에 죽은 거랑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털려 나가야 반등 나온 팔아야지가 없어지잖아. 다 팔렸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유리한 겁니다. 버틸 수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빠지는데 증거금 계속 넣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날아가면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은 반등하고. 그래서 한강 온도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용잔고도 뭐 당연한 거 코스닥이 빠지니까 신용잔고도 빠지는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빠져야 되나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오락내리락 할 거예요. 오늘만 해도 왜 뭐 어제 잘 견디다가 오늘 또 중간선 결과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8일날 뭐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만나기로 했는데 뭐 아직 냉면이 다 안 됐는지 육수로 우려야 되는지 연기한다고 발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종편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무슨 가짜뉴스냐라고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근데 가짜뉴스가 아니고 외신에서 나와가지고 허머 진짜 뉴스네 하고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코스닥이 더 빠진 거는 코스닥에 말도 안 되는 대북주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봐서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이 이북 사람인가? 뭐 이 정도? 아니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라도 되면 현대아산 대주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왜 대북주인지 뭐 원래 테마주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뭐 그래서 뭐 그런 뉴스에 또 뭐 1% 넘게 좀 빠졌다가도 오락내리락 했다가 뭐 그러는 거고 요즘은 또 외국인들이 와 진짜 이게 사람 갖고 놀아요. 장중에 계속 팝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을 자꾸 죽여요.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다시 다 삽니다.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장중에 팔려나간 이 개미들은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F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피크아웃은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털렸으면 또
근데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개미라는 거예요. 죽어도 계속 나온다고. 개미를 왜 개미라고 하겠습니까? 죽어도 계속 나온다니까. 제가 예전 아파트에 개미가 많이 나와서 그 기분합니다. 죽여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크아웃은 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오늘부터 오른다. 그건 또 너무 순진하신 생각이고요. 일단은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됐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뭘 하든 시장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다고 트윗을 할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세 개 다 뺏겨도 이거는 뭐 언론 때문이라고 할 양반이기 때문에 하원 하나 준 거 가지고는 위대한 승리다. 뭐 이런 트윗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거고. 차라리 그게 나은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열받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역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 근데 민주당이 하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원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니까 이제 뭐 갑자기 또 급 화해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도 트럼프가 여기까지 질러놨으면 끝을 봐야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질러놨잖아요. 뭐 초반에 뭐 때리니 마냐,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면 미국이 항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세력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지적 대사건 뭐 철강이나 이런 데는 뭐 중국 그냥 때리기만 하면 좋겠지, 그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중국의 시장을 먹어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같이 막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해라. 중국 이 새끼들 이렇게 뺏기는 거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이번에 또 중국 애들이 진짜 뺏기는 건 대단한 게요. 이번에 푸젠진화라고 이제 중국 주로 내수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예전에 그 GT가 한번 영업 정지를 먹어가지고 거의 회사가 넘어갈 뻔 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불쌍해서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사태가 푸젠진화인데 그게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회사인데 이것들이 뺏기려면 삼성을 뺏길 것이지 하필 미국 마이크론 걸 뺏겨가지고 딱 걸린 거야 이거. 구조가 똑같더래요. 삼성을 뺏겼으면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열을 안 냈을 텐데 안 그래도 미국에서 힘든 회사 걸 뺏겨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복사 본능은 하나 줘야 된다니까. 근데 요거 조금 기왕 이렇게 된 거는 민주당도 아무리 이제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요거는 좀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시진핑도 조금 더 선물을 좀 그러니까 너 인프라 한다며 그러면 이제 돈이 모자랄 텐데 우리가 많이 사줄 테니까 그 돈으로 하고 이제 윈윈으로 가자고 하면은 일단은 미국은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줘야 합니다. 시진핑이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 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더 중요하지. 국내 정치가 중요한데 거기 가서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은 모습만 보이면 이게 내가 설사 대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안에서는 또 시진핑을 하도 많이 죽여놔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면 자기도 죽어요. 어느 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집권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집에 가서 들어가니까 내가 졌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명분을 줘야지. 인프라 투자를 할 건데 그럼 하원이 지랄할 거 아닙니까? 뭔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중국이 준다잖아요. 이러면 그래 남의 돈으로 하는 건 괜찮지. 뭐 마치 법인카드로 갔을 때 마구 시키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미국이 달러를 수출해가지고 물건을 수입하는 건 좋은데 도로를 수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되게 구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없고 차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차가 없어도 솔직히 차 있는 게 더 불편할 때가 많잖아. 그죠? 뭐 주차할 때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대중교통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인프라가 약하니까 그 인프라를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 최악은 어디입니까? 브라질. 그러니까 헬기 타고 다니잖아, 부자들이. 도로가 잘 돼 있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일본 보세요.
대기업 뭐 부장 이상들이 다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 지하철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고. 주정부 입장에서도 빚이 많으니까, 연방정부의 연방이니까 그렇다 치고, 주정부도 빚이 많은데 또 도로 깔고 하려니까 미국이 좀 넓어요, 그게. 그 안에서 혼자 깔아도 됩니까? 이게 같이 깔아야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D등급이에요, D등급. 미국이.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공항이나 이런 데만 그나마 공항도 우리 인천공항에 비하면 거의 고속버스 터미널 같아. 그러면 진짜 고속버스 터미널 어떻게 했습니까? 백인은 한 명도 없고 내가 제일 하얀 사람이야. 진짜 그래요. 그레이 하운드 이런 거 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버스에 안고 다닌다. 냄새 얼마나 나는데 죽어. 그렇다니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인프라를 하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수입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될 건데 저는 이걸 지금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보일 때 그때 써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심환이 보약 좋은 게 있어. 꼭 자기 전에 먹어가지고 잠도 안 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먹어가지고 화이팅을 해야지. 이제 자려고 먹었는데 너무 또리또리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 너무 피곤한 거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막 지르는 게 불안하다고 연준도 얘기하고 저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시장 좋은데 뭐하러 지금 돈질을 하냐. 그건 좀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은 좀 들어갈 것이고 트럼프는 또 계산적으로 여기서 잘 안 되니까 인프라나 이런 걸 또 갈 거라 3, 4년 차는 오히려 좀 조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글 끝내기 전에 오히려 큰 게 나올 것인데 그게 오히려 파워 게임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오히려 정말 진정한 공포가 또 기회가 됐다는 건 역사가 매번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뭐 폼을 잡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정보하겠다. 뭐 이 얘기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 혹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또 확인해서 또 포트폴리오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그 새로운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하고 전략을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따로 질문 있으시면 그거 끝나고 그냥 주시고요. 어차피 질문 주셔도 질문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따로 말씀 주시면 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